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일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인터넷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써놨던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언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냐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어떤 그런 큰 공익을 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규제에 대한 정도의 문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익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부분, 이제 이 두 영역으로 보면 첫 번째 부분이 아마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사안으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 것, 다른 사람의 인격권하고의 침해 부분은 많은 경우에 명예훼손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서 SNS와 관련되는 사안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이것도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를 통한 이적 표현물에 대한 반법 문제인데요. 전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전제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전제 자체는 저는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국가보험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 이적 표현물에 대한 제작 반포라든지 또는 찬양 고문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서는 다른 논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드리는 논리는 현재의 우리 사법부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합법이고 합헌이고, 그 다음에 이적 표현물에 대한 지금 우리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합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 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봐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달리하시면 그건 뭐 결론이 달라지는 거고요. 저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트위터를 통한 이적 표현물의 반포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최근에 이제 뭐 140 단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적 표현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트위터라는 성격을 반영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특별한 견해는 없고요. 다만 현재 대법원의 판례 태도를 비춰보면 사안에 따라서 트위터를 통한 이적 표현물의 반포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마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팩트체크하고 좀 관련된 것 같은데,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 이건 SNS를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와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0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미네르바 사건을 어쨌든 헌법 위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요, 당시에 그 위원회 논거가 됐었던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의 표현이죠. 허위 사실의 발표도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논리를 헌재가 편 적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헌재의 태도는 잘못된 것 같다. 허위 사실을 보호하려는 것이 언론의 자유의 고유한 목적 기능이 아니고, 진실한 내용의 유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부득이하게 이미 뒤늦게 밝혀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허위와 진실이 불분명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 논리 때문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논리 때문이라면 고의로 허위를 유포하는 사람과 불가피하게 이미 판명되어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는데, 헌재가 그걸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의 발표 또는 뭐 유통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논거에서 저는
당시에 미네르바에 대해서 적용했던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아직 얘기 못했는데 시간 관리를 잘 못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원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쪽이 아니었고 여기는 넘어가서 뒤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SNS를 통해서 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걸 저는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현재 인터넷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 일에 대한 그 직무에 근거가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제3호와 4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1분 안에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우리 법률에서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정보는 유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그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법정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그 불법 정보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제4호 이제 별도입니다. 4호에서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일종의 자율기구처럼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불건전 정보를 심의해서 그 내용을 주로 이제 ISO들한테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을 시정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시정 요구가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나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는 민간 자율기구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법정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권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태,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형태, 자율적으로 협조해달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이쪽으로 하고 있고 직무 권한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앞으로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사실상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들을 검열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검열은 법률적인 의미의 헌법적인 의미의 검열은 아니지만 실제로 매일 보고 있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손을 볼 텐데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쪽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정 제재를 가하는 그 안에서의 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쪽에서는 마치 민간 자율기구인 것처럼 권고하는 자율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 형태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지 아까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을 뭔가 심의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때 이제 SNS에 대한 내용 규제까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상시에 제가 시간 조절을 잘 하는데 오늘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혹시 제 글 읽어보시고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방대한 내용을 압축시켜주신 굉장히